오늘 마감 함께 해줄 전문가는 한화증권 한승호 차장과 동양증권 최민규 과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민규 과장님께서 또 오는 길에 오늘 옵션 만기는 이제 마감 10분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굉장히 예의주시하시면서 오셨을 텐데 네. 오고 나서 확인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일단은 확인해 보니까 일단 이번 만기는 좀 매수 위주로 이렇게 좀 마감을 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사실 좀 걱정을 했었던 부분이 전일도 그렇고 약 한 5천억이 넘는 프로그램 매수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 때문에 오히려 오늘 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훨씬 더 큰 이제 변동성 없이 지나갔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이제 금통위 이벤트 역시 금리는 동결, 그리고 이제 향후에도 이제 금리 인상 트렌드로 이렇게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글로벌 환경 같은 경우가 글로벌 환경이나 국내 산업활동 동향 같은 지표들이 현재 긍정적이지 않아가지고 옵션 만기일 효과는 이제 당연히 소폭 예상으로 이렇게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도 역시 매수 우위로 끝나면서 시장에서 그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베이시스 역시 오늘 콘텐코랑 베고데이션을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물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만기 때 물량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한 베이시스의 관계없이 프로그램도 역시 잘 들어와 줬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오늘 스프레드 수준 역시 이제 롤업하기 좋은 조건, 즉 이제 이걸물이죠. 3월 선물이 이제 근월물보다 좀 더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이러한 국면이었기 때문에 배당을 노리는 프로그램 선월물 스위칭 물량도 유입도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봤었는데 네네. 그러한 점들 역시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무사히 지나갔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한승호 차장님께서는요? 네, 당초 예상 범주 내에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는. 일단 대규모 포지션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제 외국인의 경우는 쌓아놨던 선물 포지션을 많이 정리를 한 상황이고 또 금일 금리도 일단 동결된 상황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변수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종가에 이제 기타 부분에 매수가 많이 줄어들었던 것은 이제 공공계정이 통상적으로 선물 옵션 만기 때에는 롤업을 안 하고 다 정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이제 좀 정리 차원에서의 움직임이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물론 지수가 종가에 조금 밀리는 상황이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무난한 만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프로그램 차익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의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좀 다행히 부담감 없이 마무리를 졌는데 그럼 이제 프로그램 매수, 이제 차익 매수 이 부분을 소화를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무사히 지나갔지만 이제 옵션 만기 그 이후에 상황은 어떻습니까? 부담감은 없는지요? 일단은 부담감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 매수의 매도와 차이 이제 순차익 잔고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 굉장히 좀 작은 편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12월 달은 특히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특히 이제 인덱스 펀드죠. 인덱스 펀드 쪽에서 선물을 이제 현물로 스위칭하는 이러한 스위칭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배당을 노리고 이런 스위칭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12월 달에는 그냥 프로그램 매수가 현재는 많이 쌓여져 있지만은 베이시스 수준만 충분히 유지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이제 인덱스 펀드의 스위칭 물량과 그 다음에 기존에 환매되는 물량은 생각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 이후에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5천억 그리고 전일도 5천억 이상 들어왔지만은 그러한 부담감들은 크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 상황 함께 볼까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막판에 매수가 들어온 것 같네요. 2,120억 원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쳤는데 저희 마감 시황 전해드렸을 때만 해도 포착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수급 상황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2천억 원 이상의 매수로 장 마감 3분 전 가량부터 급격히 들어왔고요. 기관들은 매도, 개인은 매도입니다. 자, 파악이 될까요? 한승호 차장님 좀 분석이 될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일테면 공공계정 같은 경우는 거래세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작은 베이시스에도 충분히 차익을 이제 청산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이 충분히 그런 흐름을 미리 예상하고 매수 효과를 미리 대놨을 수도 있겠고요. 일단 기관하고 외국인이 이제 그 물량을 고스란히 다 받아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주 전문가는 오늘 옵션 만기와 금리 결정 다 예상했던 그대로 무사히 지나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늘 밤에 ECB의 통화 정책 그리고 EU 정상회의 이번 주에 너무나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귀에 딱지가 앉으실 텐데 이제 전망을 해봐야 되겠죠. 그 전에 오늘 특징 업종들 좀 보겠습니다. 태양광주가 워렌 버핏의 투자 소식에 거기다가 증권사들의 호재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놨어요.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는 건데 그것에 대한 신뢰성은 어느 정도로 가져볼 수가 있을까요, 한승구 차장님? 네, 일단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신중한 투자 방식이죠. 저희가 모두 잘 익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마도 근데 단기적으로 어떤 태양광 산업 자체의 어떤 큰 성장성이 일어난다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에너지 수급 자체가 수요 사이드가 굉장히 크게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이고요. 또 반면에 공급 사이드는 그렇게 공급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봤을 때는 태양광만한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물론 이제 이 해당 지금 폴리실리콘 관련 그러니까 OCI가 이제 하고 있는 웅진 케미칼이라든지 OCI가 생산하고 있는 이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가 지금 중국 쪽 수급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러한 수급 자체가 확실히 이렇게 변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하시는 건 좀 어렵고 제가 봤을 때는 다만 이제 OCI가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언더슈팅된 것을 정상화하는 정도의 주가 반등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상화 정도. 네. 과장님께서는요? 전반적으로 좀 비슷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워렌 버핏이 태양광 쪽에 이제 최초로 이번에 오늘 2조 정도 투자를 한다는 소문이 나왔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 쪽에 워렌 버핏이 최초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슈화가 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태양광 업체들의 주가가 좀 오늘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OCI라든가 아니면은 오성 LST 이런 폴리실리콘 제조업체들 충분히 이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였고 그 이면에는 이제 WTI 유가 강세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WTI가 이제 100불을 돌파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100불에 안착하는 며칠 동안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얼마 전이었죠. 얼마 전에 이제 이란 영공에서 미군 무인 정찰기가 격추되는 그런 이제 단발적인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유가는 앞으로 조금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제 유럽에서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고 미국 역시 이제 경기 3차 QE라든가 이런 쪽이 발생을 한다라면은 풍부해진 유동성 때문에 유가는 쉽게 빠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네. 대표 에너지 대체격인 이제 대체 에너지의 대표격인 태양광 쪽이 충분히 이제 이슈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이슈들, 단발적인 이슈들과는 반대로 업황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업황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태양광 산업의 사업성이 굉장히 크게 부합되면서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태양광 이제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수급의 문제가 공급 과잉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러한 현상까지 좀 발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 가격, 폴리실리콘 가격 떨어지면서 이익률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유럽 쪽 살펴봤을 때 폴리실리콘 가격이 현재는 회복을 못 해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는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 이제 치킨 게임 같은 현상이 이제 폴리실리콘, 태양광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업황 자체가 현재는 회복이 되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업황이 커버하지 못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추후에 이제 태양광 관련 종목들의 주가를 한번 캐탈리스트를 살펴보시려고 하시면은 폴리실리콘 가격의 반등 정도로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전반적인 의견으로는 반등 시마다 매도하시는 관점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등의 폭이 주가 바닥을 찍고 반등의 폭이 시장 수익률 정도 더 이상 크게 급등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적다라는 거죠. 반등 시 매도 의견 주셨네요.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자, 오늘 베스트 이슈도 살펴봤는데요. 정리하시고 이제 오늘의 워스트 이슈도 같이 살펴볼 겁니다.
네, 오늘 LG 그룹주들이 줄줄이 약세였는데 한승호 차장님, LG 그룹 내에서 참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소문들로 많은 곤욕을 좀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그 요약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LG 그룹의 주력 회사인 LG 전자라든지 또 이런 이제 다른 IT 계열사들 이런 쪽에 그 영업 환경이라든지 성과가 상당히 좀 부진한 것이 주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어쨌든 지금 지금 나온 얘기로는 LG 디스플레이가 뭐 유상증자를 한다. 또 뭐 LG 화학의 전지 사업부가 또 뭐 분할을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구설수가 있습니다. 네, 뭐 몇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뭐 물론 현재까지 나온 언론의 보도도 그렇고 LG 디스플레이가 당장에 뭐 유상증자를 진행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경영진이 일단 교체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영진 교체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상 그렇게 그렇게 급박하게 추진할 사항은 아닌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그러니까 큰 사업의 틀에서 봤을 때는 LG 디스플레이가 추가 유상증자 수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투자도 물론 투자가 필요한 거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자금 관리 측면에서도 뭐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언젠간 추진이 되겠지만 지금 당장 뭐 추진을 하는 그러한 구도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옳을 것 같고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는 아마 분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것이 LG화학의 업황이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분사를 하게 되면 일단 주가의 하락이 굉장히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역시 시간을 두고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일단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LG화학은 뭐 배터리 사업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분리 작업을 한다라는 건데, 뭐 많은 분석들이 나와요. 뭐 인적 분리를 하게 되면 뭐 이렇고, 뭐 물적 분리를 하게 되면 주가의 영향이 뭐 거의 없다라고 하는데, 여하튼 분리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올 것이고, 그때마다 주가 하락은 불가피하다라는 뜻이네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LG화학의 차세대 사업이고, 또 물론 현재 그 2차 전지 이 사업 부분이 전체 LG화학 매출액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뭐 10% 안팎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뭐 작은 비중이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해당 사업의 마진율이 일반 화학 제품 마진율보다 꽤 높은 편이고 또 이제 향후에 이제 그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그 주도적인 아이템으로 부각할 전기 자동차에 있어서의 어떤 수요 측면에서도 굉장히 전망이 괜찮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분리 자체는 LG화학 주가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안익된 굴뚝에 연기나랴라는 얘기가 있는데 LG 디스플레이도 또 여러 가지 설이 겹쳤죠. 어떤 설입니까? LG 디스플레이 이제 그 LG 쪽에 요즘 말이 많죠. 이제 그 어제 LG 화학부터 오늘 LG 디스플레이까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상증자설이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LG 그룹 전체 이제 IT 관련주들이 좀 안 좋았죠. LG 전자도 안 좋고요.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는 오늘 마감을 보니까 약 한 5% 마이너스 정도로 끝났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는 좀 그렇습니다. 이제 CEO가 교체되고 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전 CEO가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이제 결산기에 회계 재무제표를 떨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이런 작업 보고 이제 빅베스라고 하는데요. 큰 욕조에 물 받아서 한꺼번에 버린다는 뜻으로 해서 그 재무제표를 떨어내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 전체를 조금 이제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런 움직임 중에 하나가 이번에 그 유상증자 설로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회사 측에 한번 알아보니까 회사 측에서 나온 대답 역시 조금 모호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획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살펴보시면 12월 달이니까 한 달 지나면 내년 상반기입니다. 그러므로 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LG전자의 사례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가는 당연히 단기적으로 빠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규모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EPS가 희석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하락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LG전자가 유상증자 대금을 어디에 쓰냐를 명확히 밝혔을 때 그러한 사업 부분 살펴봐서 바로 급반등을 했던 것처럼 LG 디스플레이 역시 유상증자 대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그러한 부분들이 미래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LG 디스플레이 주가 역시 급반등하는 것도 충분히 어렵지는 않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호재지만은 차후에 유상증자가 나왔을 때 그런 목적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증 이벤트에서 살펴보듯이 그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
회복은 가능하다라는 네, 판단이시네요. 자, 오늘 약세 소식이 있는 KT라는 종목도 오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투지라는 아직 그 휴대폰을 사용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으세요? 거의 없죠. 네. 찾기 힘듭니다, 지금으로서는. 찾기가 힘든데도 900여 명이나 있나 봐요. 그렇게 KT에서 전화를 해서 스마트폰으로 바꿔드리겠다라고 해도 바꾸지 않는 이 꿋꿋한 900여 명 때문에 여하튼 이 KT가 LTE 서비스 상용화 일정이 이제 연기가 되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 약세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자, 그러면 이 펀더멘털의 차이, 그 다음에 어떻게 좀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KT의 그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016번호죠. 옛날에 그 포스코 계열사에서 이제 그 채널을 갖고 와서 이제 그걸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인데 그 중요한 것은 KT가 그 채널을 그 주파수대를 LTE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그런 이제 주파수로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즉 이 2G 서비스 고객들을 3G나 이런 쪽으로 그 전환을 시키지 못하게 되면 그 주파수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TE 서비스가 이제 지금 추정키로는 내년 뭐 중순경까지도 연기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고객들을 설득을 해서 이제 전환하는 것이 일단 현안이고 그걸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LTE 서비스를 위해서 그동안 KT가 투자했던 투자 자금이 수조 원대에 달하는데 이 엄청난 자금을 그냥 묵힐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궁극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뭐 제공되되 다소 시간이 좀 지연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고 주가에 대한 그 영향력도 단기적인 센티먼트 측면에서의 영향 이런 정도로 일단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법원은 아마 900여 명 편에 좀 손을 들어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KT는 분명히 그 이슈로 타격을 받을 텐데 그 배당의 매력 또한 또 있던 종목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흐름을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그 맥락인데요. 결국 단기적인 악재가 이제 주가에 좀 추가적인 뭐 하락 요인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연말 배당을 위한 어떤 매수 그 수요가 충분히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이 악재가 길게 가는 악재라고 보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최민규 과장님께는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중국 긴축 완화에 대한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기계주 중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각광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증권사에서 추천 종목도 많이 제시가 되었던 종목이었는데 갑자기 오늘 하루 그 안 좋은 굴삭기 판매 그 저하 소식에 하락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 어떡하나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는 건가라는 의견이 있으시거든요. 매월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 중국 굴삭기 판매 동향을 이제 그 다음 월, 2월 이제 초에 그 전월치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발표가 지금 지난 이제 지속적으로 몇 달 동안 두산인프라코어 주가에 캐털리스트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가 굉장히 좋으면은 주가는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아니면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 이번 발표치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 발표치가 뭐 썩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난 이제 2개월 동안 9월, 10월 같은 경우에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이제 마케팅 전략을 바꾸어서 신제품을 출시를 했고 그에 따른 프로모션을 걸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판매가 많이 늘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MSE를 두 달 동안 회복을 했었는데 이번 달에는 이제 그 3위로 주저앉았지만은 시장 점유율 면에서 10.1%에서 9.6%로 약간 0.5% 정도 하락밖에 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그 더 큰 문제는 시장 MS가 이렇게 줄어든 문제가 아니라 시장 자체 파이가 일정 부분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좀 더 큰 문제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좀 둔화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긴축 정책의 영향이 이번 달까지 아직까지 그리고 이제 다음 달 정도까지는 그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는 있지만은 중국에서 이제 지준율 인하를 하고 또 연내 지준율 인하를 한 번 더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는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그 정책 스탠스를 성장 스탠스로 이렇게 그 바꿔가는 측면에서 그러한 점들이 이제 충분히 그 부각되면서 중국 굴삭기 시장이 살아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초에 있을 춘절 효과까지 기대를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좋은 주식을 이렇게 하락했을 때로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매수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었네요?
단기적으로는 네. 조금 더 이제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오늘 기관에서 대량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물량이 더 나올 수는 있지만은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런 점을 좀 더 기회로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굴삭기 판매 부진에 대해서는 그 판단하기 나름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정도면 되게 안 좋은 평가다라고 네네. 볼 수가 있는데 최민우 과장께서 분석하기로는 그 정도의 저하는 그리 큰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주가 회복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했고 오히려 조정 시 매수 의견 준비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밤부터 주요 이벤트들 줄줄이 남아져 있는데 전망을 한번 들어보고 그에 따른 영향들 또 두 분의 한마디씩 들어가 볼까요? 먼저 차장님. 네. 오늘 밤부터 이제 유럽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요. 또 ECB 금리 결정도 또 예정돼 있고 굉장히 좀 많은 그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근데 지금 프랑스와 독일이 합의한 내용 자체가 사실은 처음에 예상했던 그러한 아주 강경한 즉 독일이 원했던 그러한 아주 절도 있는 그런 조치에서 약간 조금 뭐랄까 좀 약간 수정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아직은 좀 못 믿어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지금 EU 정상회의 의장인 롬프 의장 같은 경우도 뭐 EU 조약 개정 없이 그냥 부속 의정서로만 좀 하자 뭐 이런 식의 약간 발을 빼는 듯한 이렇게 움직임. 그리고 또 뭐 기타 다른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자국의 이익에 좀 반하는 흐름이면 찬성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흐름.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약간 노이즈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설사 그래서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ECB가 굉장히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겠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조금 미지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ECB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ECB 내부 관계자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뭐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대출을 지금이 1.25%인데 그럼 네네. 1%로 내린다라는 뭐, 건데 통상적으로 25% 굉장히 그럼 저금리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그게 식의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예, 가능하죠. 지금 왜냐하면 어차피 은행 간의 자금 이동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네. 특히나 대출 시장도 굉장히 얼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런 유동성 측면을 좀 풀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좀 기대해 볼 만한 흐름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그러니까 유럽의 재정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리라는 것은 조금 약간 그런 판단은 좀 섣부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EU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지요, 최민규 과장님? 굉장히 이제 그 논의될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면은 일단은 그 EU 조약에 대해서 재정 적자 수준을 결정하는 그런 정책 방향, 그 조약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향. 거기에 대해서도 뭐 결론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재정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서서히 결론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 EFSF의 증액 문제, 그리고 이제 내년도 이제 설립이 될 거로 예상되고 있는 또 다른 EFS 말고 그 안정기금으로서 이제 ESM이라고 5천억 유로 수준의 ESM의 그리고 운용 문제, 그리고 이제 21을 통해서 IMF에 2천억 대출을 해주고 IMF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이러한 지원 문제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ECB에서 이제 그 금리 결정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현재는 쌓여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은 이제 예전으로 조금 이제 돌아가 보시면은 미국이 신용 등급에 하락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잭슨 홀 컨퍼런스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QE3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예상을 했고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제 시장에서 부합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한다라고 나왔을 때 시장 반응 굉장히 냉소했고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즉 이미 주가는 그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선반영이 돼 있고 만약에 시장의 눈높이만큼 또는 눈높이보다 낮게 정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당연히 실망을 하고 당연히 그에 따른 매물이 좀 출회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유로 정상회담도 그 정책 부분이 충분히 이번 시장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1900포인트 이상으로 반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하나의 변수가 이제 일부에서는 그 ECB 금리 그 정책이 서프라이즈로 그 50bp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현재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초래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는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충격이 와서 일정 부분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그 역시 지금 이제 시장이 미리 선반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상승은 제한적일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이러한 이벤트로 주식 시장의 그 방향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나오는 결론, EU 정상회담과 ECB 금리 정책에서 나오는 결론보다는 추후에 있을 유럽 쪽의 저성장 문제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조금 움츠르시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영증권 한승호 차장과 동양증권 최민규 과장께 오늘의 이슈들과 전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